안녕 혜란아. 너를 부르면 늘 웃음이 나는구나. 요약 오늘 아침에 어제 30분씩 했더니 너무 길어서 오늘 20분씩 할 거야. 1교시는 학계로 시작. 감정 평가의 개념과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의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부동산의 가격의 비중이 크더라도 고가성이라는 특성 자체만으로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의 불완전한 특성, 예를 들어서 부동성, 부중성, 개별성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부동산 가격을 적정한 균형 가격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것과 그 결과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예를 들어서 거래량의 증가나 가격 상승 등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평가의 기능을 살펴보면 정치적, 정책적 기능이 있고 또 경제적 기능이 있는데 정책적 기능은 공적 기능이라고도 하고 또 경제적 기능은 사적 시장 기능이라고도 해. 공적 기능은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관리와 규제,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과세의 합리화, 그리고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유도, 그리고 합리적인 손실 보상의 기준 제시 이런 게 있고, 또 경제적인 기능, 사적인 시장 기능이라고도 하는 거에는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거래 질서의 확립과 유지, 그리고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 제시 이런 것들이 있어. 감정평가의 분류 살펴보면 독립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평가 방법 아니야. 감정평가 이론상 그냥 개념이고 학문상 개념인 거고, 조건부 평가는 부동산 가격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은 부분 평가라고 한다. 장래 도래가 확실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기한부 평가라고 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시장 가치와 적정 가격은 동의어가 아니며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시장 가치와 적정 가격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에서는 적정 가격이라고 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기본적인 사항의 확정 제2항은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이제 부동산 가격 이론. 부동산 가치는 value라고 하지, 가치는 부동산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유무형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지금 있고 미래, 장래의 것을 장래의 무형의 편익을 장래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 편리함을 현재의 가치로 계산했을 때 환원한 값이야. 그게 부동산의 가치, 가치입니다. 부동산의 가치, value라고 합니다. 부동산 가치란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를 말하고, 시장 가치란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 가치를 말한다. 여기서 정의하는 시장 가치의 개념은 법령상 정의가 아닌 학문적, 감정평가 이론상 개념이다. 사용 가치란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교환 가치란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공이 가치란 부동산의 최선의 이용이 보존이나 보전과 같은 공공 목적의 비경제적 이용에 있을 때 대상 부동산이 지니는 가치를 말한다. 가치 형성 요인은 상호 연관성이 있어 영향을 주고받으며 부단히 변동하므로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두 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 권리, 이익마다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된다. 두 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 이익마다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된다. 부동산 가격의 제 원칙, 감정평가 원리.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감정평가의 이론과 실무에 적용하는 가격 제 원칙, 평가 원리의 하나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균형의 원칙에서는 부지와 건물의 적응 상태와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 토지, 자본, 노동 등 이런 것들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를 판정한다. 이와는 달리 적합의 원칙에서는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외부 환경, 위치, 입지 등을 고려하여 가치를 평가한다. 대체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 관계의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기능적 감가로 처리한다.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다. 부동산이 적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면 경제적 감가가 발생한다.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외부 환경, 위치, 입지 등을 고려한다. 부동산이 균형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면 기능적 감가가 발생한다.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여의 원칙이란 부동산 가격이 대상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기여하는 정도의 합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구성 부분의 비용의 합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내부 구성 요소들을 판단하여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이것을 균형의 원칙이라고 한다. 내부 구성 요소의 기여도의 합이 부동산 가치를 결정한다. 기여의 원칙, 부분과 전체에 관계된 원칙이다. 현재 공장 부지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원래의 용도인 상업 용도를 포기한 결과가 됨에 따라 포기한 대가의 기회비용 원칙을 적용하여 상업용에 준해서 평가한다. 기회비용의 원칙.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 개별 분석이란 지역 분석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체화, 개별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별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구한다. 지역 분석에서는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여 그 지역의 가격 수준, 일반화, 표준화 정도를 판단한다. 사례 자료를 인근 지역에서 구할 경우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이 동일 지역에 있으므로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반면 사례 자료를 동일 수급권 안 유사 지역에서 구할 때에는 서로 다른 지역에 있으므로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이 필요하다.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중 입지 경쟁이 치열하여 지가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국면은 성장기이다. 지가 수준이 최고도인 정점인 국면은 성숙기이다.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그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개별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한다.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 내용. 지역 분석은 선행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지역 요인을 파악하는 거고, 개별 분석은 후행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개별 요인을 파악하는 것. 분석 기준은
지역 분석의 분석 기준은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거고, 개별 분석의 분석 기준은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거. 지역 분석의 가격 판단은 가격 수준을 분석하는 거고, 개별 분석의 가격 판단은 구체적 가격을 구함. 지역 분석의 근거 필요성은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 거, 인접성, 지역성이 있고, 개별 분석의 근거 필요성은 개별성,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지역 분석의 관련 원칙은 적합의 원칙이 있고, 개별 분석의 관련 원칙은 준형의 원칙이 있다. 지역 분석의 감가 유형은 경제적 감가, 개별 분석의 감가 유형은 기능적 감가. 또 지역 분석의 분석 범위는 전체적, 광역적, 거시적 분석이고, 개별 분석, 후행 분석의 분석 범위는 미시적, 개별적, 구체적 분석이다.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광역적, 거시적, 광역적 분석인데 비하여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 미시적, 개별적 분석이다. 딩동댕 맞네, 그치?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 이후에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지역 분석 이후에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개별 분석을 수행한다. 주어지의 동일 수급권은 도심으로 통근 가능한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적 선호도에 따라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다. 그 범위를 적절하게 판정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의 조정. 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산술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방식에 비중을 많이 부여하고 나머지 방식을 통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가중평균하는 것을 말한다. 각 방식에 주어진 가중치의 시산가액을 곱하고 이를 가중평균하여 구한다. 거래 사례를 통하여 구한 시산가액 가치 1억 2천만 원은 비교 방식 0.5, 조성 비용을 통하여 구한 시산가액 가치는 1억 1천만 원이면 원가 방식은 0.2, 임대료를 통하여 구한 시산가액 가치가 1억 원이면 수익 방식은 0.3. 따라서 감정평가액은 1.12억 원, 그러니까 0.2 곱하기 1.1억 원 더하기 0.5 곱하기 1.12억 원 더하기 0.3 곱하기 1.0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모르겠다 이건 그치? 공시지가 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 방식에 속한 감정평가 방법. 감정평가 방법 똑같은 단어 거래 사례 비교법. 이것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 공시지가 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 방식에 속한 감정평가 방법. 이것은 서로 다른 평가 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 공시지가 기준법과 비교 방식에 속한 감정평가 방법. 다른 형질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법. 제조달 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인 건설비에는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수급인, 개발업자의 적정 이윤이 포함된다. 건축비의 변동, 건축비 지수 100, 이것을 145 반영하여 원가를 구하고 그 값을 건물의 연 면적으로 나누어 구한다. 계산 문제는 다시 또 경제적 감가 요인은 부동성에 따른 감가이므로 또 다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보면은 과소 과잉 설비에 따른 가치 손실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또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에 따른 가치 손실은 기능적 감가. 또 건물의 마멸과 훼손 등에 따른 물리적 하차는 물리적 감가입니다. 이네요. 이다. 잠깐만. 다시. 과소 과잉 설비에 따른 가치 손실은 기능적 감가.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에 따른 가치 손실은 기능적 감가, 건물의 마멸과 훼손 등에 따른 물리적 하자는 물리적 감가. 정액법에서 매년의 감가액은 일정하다. 이것은 건물, 구축물 등. 그렇고 정률법에서 매년의 감가율은 일정하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가액은 점차 체감한다. 이것은 기계, 동산 등을 얘기하는 거고, 물리적, 기능적 감가는 치유 가능 감가와 치유 불가능 감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투입되는 비용 대비 가치 상승분, 효용이 클 경우 치유할 수 있다. 단, 경제적 감가는 모두 치유 불가능 감가에 해당한다. 감정평가의 감가 수정은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회계, 세무상의 감가상각은 비용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감가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시 볼래? 다시.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감정평가의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회계, 세무상의 감가상각은 비용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감가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 다음에는 뭐 계산 방식인데 그냥 읽어볼까? 잔존 가치는 재조달 원가 5억 원 곱하기 잔가율 10%니까 0.1. 이것은 5천만 원. 또 경제적 내용 연수는 어떻게 구하냐? 경과 연수 5년 플러스 잔존 경제적 내용 연수 45년은 50년. 그리고 초기 감가액은 어떻게 구하냐? 경제적 내용 연수 분의 재조달 원가 5억 빼기 잔존 가치 5천만 원. 그러면 경제적 내용 연수 분의 감가 총액 4억 5천은 9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감가 두 개에 초기 매년 감가액이 900만 원 곱하기 경과 연수는 5년이니까 1년에 4,500만 원. 그렇구나. 적산 가액은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수정. 감가 두 개에 이렇게. 신축 시점과 기준 시점 간의 건축비 지수의 변동을 감안하여 기준 시점에서 재조달 원가를 구한다. 순서 2대 재조달 원가가 여기 문제에서는 6,600만 원. 재조달 원가 6,600만 원은 신축 공사비 6천만 원 곱하기 1.2는 그럼 110분의 110대 100이거든. 그럼 내용 연수 만료시 잔가율이 10%, 잔존 가치가 660만 원. 그러면 이거는 또 재조달 원가가 6,600만 원 곱하기 잔가율 0.1. 따라서 감가 총액은 5,940만 원. 재조달 원가 빼기 잔존 가치이다. 경제적 내용 연수 40년, 경과 연수 40년은 경과 연수 2년 플러스 잔존 경제적 내용 연수 38년. 초기 매년 감가액이 148만 5천 원. 감가 총액은 4,940만 원. 경제적 내용 연수는 40년. 감가 총액 5,940만 원. 재조달 원가 1,600만 원. 빼기 잔존 가치 660만 원.
초기 매년 감가액은 148만 5천 원 곱하기 2년 감가 2개에 297만 원 적산가액 6,303만 원 제조달 원가 6,600만 원 감가 수정 무게는 297만 원 그렇답니다. 이제 띠띠띠에 올릴 때가 됐으니까 1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법. 걸어다니면서 할 거야. 허리가 아파. 화면은 없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비진의 표시,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어저께는 이거 놓고 그냥 했더니 소리가 안 들렸어. 녹음한 게 잘 안 들렸거든.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비진의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는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면서 하는 경우이고 불일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비록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 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 대판 비진의 표시는 사인의 공법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비진의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에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07조 제2항 따라서 갑은 선의의 병에게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비진의 표시는 무효로 한다. 제107조 제1항 단서 비진의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이지 을과 병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을이 갑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한다.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은닉행위는 그 숨겨진 행위가 그에 요구되는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유효하다. 즉 매매는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하다. 파산 관제에는 그 허위 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선의 악의도 파산 관제인 개인의 선의 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 관제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갑과 을 사이의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이며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병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되며 선의의 제3자에게는 당사자는 물론 그의 채권자도 대항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갑이나 을 또는 갑의 채권자 A는 선의의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갑과 을 사이의 허위 표시에 앞서 미리 받은 일을 경유한 자는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장 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 관제인은 통정 허위 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 이때의 선의 악의는 파산 관제인 개인의 선의 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 관제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효로 한다. 제107조 제1항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통정허위 표시와 구분되며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 책임은 그 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제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허위 표시의 당사자와 그의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허위 표시의 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한정해서 가리키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금 채무자인 피고는 원 채권자인 소외에게 갑이 을에게 퇴직금 채권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위 양도 계약이 허위 표시란 것이 밝혀진 이상 위 허위 표시의 선의의 제3자임을 내세워 진정한 퇴직금 전부 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해당 여부 제1.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한 자, 가장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가등기를 한 자, 가장 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 가장 소비 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가장 저당권의 설정 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을 받은 자, 가장 소비 대차의 대주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 관제인, 이 경우 선악의 기준은